2025년 미국 공인회계사 레귤레이션 기출문제 1번입니다. 문제풀이를 할 때는 항상 잠시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먼저 읽어보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문제는 미국 국세청을 상대로 활동하기 위한 회계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미국 국세청의 서큘러 230이라는 규정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세무사 등 국세청을 상대로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무와 행동 강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는 주에서 발급한 유효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자동적으로 납세자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별도의 시험에 합격하거나 국세청의 등록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의 보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번. 현재 직무정지, 서스펜션 또는 자격 박탈 상태, 디스바먼트가 아니어야 한다. 만약 세법 위반이나 비윤리적 행위 등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직무정지나 자격 박탈 처분을 받았다면 당연히 활동할 수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B번. 반드시 5년 이상의 텍스리턴 경력이 있어야 한다. 국세청을 상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 경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C번. 국세청에 CPA 자격증을 증명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세청에서 요청할 수 있지만 사전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D번. 연방 또는 주정부 공무원이 아니어야 한다. 서큘러 230에는 공무원의 대리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공무원이 전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대리하는 것에 대한 제한 규정 등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캐플리 수강생이라면 2010년부터 25년까지 16년치의 기출문제를 과목별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출제되고 있던 문항들입니다. 시험 응시 전 최근 3년치 또는 5년치 정도는 반드시 풀어보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큘러 230에 따르면 다음 중 어떤 상황에서 프랙티셔너,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직원의 정보 요구를 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선 문제에서 서큘러 230은 세무대리인들의 의무와 행동 강령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큘러 230에 따르면 세무대리인들은 국세청 직원이 요청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해당 정보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간의 합법적인 특권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입니다. 어렵게 생각되시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준수 규정을 떠올려 보면 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건을 맡으면서 얻게 되는 업무상 비밀을 절대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지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A번. 프랙티셔너가 해당 정보가 납세자와 전문가 간 특권이 있는 정보라고 판단하는 경우. 설명드렸다시피 서큘러 230은 납세자가 세무 관련 문제를 솔직하게 상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특정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는 특권을 인정합니다. 특권이 적용되는 정보라면 국세청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B번. 해당 정보가 감사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정보의 관련성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보의 관련성은 국세청이 판단합니다. C번. 해당 정보가 클라이언트의 외부 시설에 보관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보의 물리적인 위치는 국세청의 요청에 대한 응답 의무와는 무관합니다. D번. 정보가 규정 위반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규정 위반과 관련이 있다는 믿음은 오히려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서큘러 230 문제입니다. CPA가 다음의 상황들 중 어떤 경우에 컨틴전트 비용, 즉 성공 보수를 청구하면 안 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성공 보수란 특정 결과가 달성된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보수 체계를 의미합니다. 서큘러 230은 세무 전문가의 윤리성을 보호하기 위해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기존의 세금 이슈를 해결 또는 방어하는 감사, 이의 제기 및 소송 관련 업무 등 특정 상황에 대해서만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A번. 최초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납세자의 최초 세금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경우 몇 %를 성공 보수로 달라는 계약이 체결된다면 CPA가 환급액을 부풀리기 위해 불합리한 계산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답입니다. B번. 세금 보고서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 이미 제출된 세금 보고서에 국세청이 세무감사를 진행하거나 국세청의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감사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만불로 결정되었을 경우 이를 성공적으로 줄여주고 줄어든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계약은 가능합니다. 10원. 세금 관련 법정 소송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세금 관련 문제로 법정 소송이 진행될 때 소송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D번. 국세청이 부과한 벌금에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국세청이 부과한 벌금에 대해 납세자를 대리하여 벌금을 감면받거나 환급을 받는 경우에도 역시 성공 보수를 받는 것이 허용되는 특정 이의제기에 해당합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양식 8886 리포터블 트랜잭션 디스클로저 스테인먼트 보고 대상 거래 공시서식으로 분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양식 8886은 납세자가 미국 국세청이 지정한 특정 세금 회피 거래에 참여했을 때 해당 거래의 세부 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국세청이 지정한 유형에 해당할 경우 반드시 양식 8886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의 주된 목적은 납세자가 공격적인 절세 전략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 국세청이 새로운 세금 회피 수법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감시하는 데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세청이 탈세를 막기 위해 운용하는 경보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번. 100명 미만이 거래에 투자한 경우 보고 대상 거래 여부는 참여 인원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한 명의 납세자라도 해당 거래에 참여했다면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B번. 클라이언트의 CPA가 해당 거래를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 대상 거래에 대한 판단은 납세자나 CPA의 재량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정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10번. 국세청이 해당 거래를 보고 대상 거래 목록에서 삭제하는 경우 국세청은 특정 유형의 거래가 더 이상 세금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그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유행했던 특정 유형의 해외 투자 거래가 있었다고 가정해봅니다. 국세청이 더 이상 해당 유형이 세금 회피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목록에서 삭제하면 그 거래에 참여했던 납세자는 더 이상 양식 8886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D번. 거래를 통한 절세액이 10만 불 미만인 경우 보고 대상 거래의 기준은 거래 자체의 특성이나 구조에 있지 절세 금액에 있지 않습니다. 금액과 관계없이 국세청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거래라면 보고해야 합니다. 다음 5번 문제입니다. IRS 퍼블리케이션에 적절하게 부여된 권위는 어느 정도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세법을 해석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국세청 퍼블리케이션은 납세자 및 세무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세금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즉, 세법 이해를 돕기 위해 발행하는 문서들입니다. 일종의 가이드북으로 실무를 하는데 유용한 자료이지만 법적인 권위는 전혀 없습니다. 가이드북 정도이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시고 다음 지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A번. 프라이빗 레러 룰링스, 질의응답과 동일한 권위가 있다. 프라이빗 레러 룰링스는 질의한 납세자의 특정 사안에 대한 국세청의 공식 답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질의응답이지만 공식 답변이므로 퍼블리케이션보다는 훨씬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B번. 테크니컬 어드바이스 메모랜덤만큼의 권위가 있다. 기술적 자문서는 외부에서 국세청에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거나 새로운 세무 쟁점이 발견되었을 때 국세청 내부적으로 최고 법률가들에게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퍼블리케이션보다는 훨씬 높은 권위가 있습니다. 10번. 레버뉴 룰링스만큼의 권위가 있으나 레버뉴 레귤레이션만큼은 아니다. 레버뉴 룰링스는 세법에 관한 국세청의 공식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퍼블리케이션보다는 높습니다. D번. 텍스 이슈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수 있으나 세무 관련 입장을 입증할 정도의 권위는 없다. 국세청 퍼블리케이션은 납세자가 세법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자료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 문서에 적힌 내용이 세법의 최종적인 해석이 아니며 법정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6번. CPA가 연방세법 관련 문제를 조사하던 중 상충되는 가이던스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중 권위가 가장 낮다고 판단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세법 자료의 최상위 권위는 단연 미국 헌법과 국세법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 뒤로 하급 법원의 판례 및 국세청의 레버뉴 룰링스 등이 있으며 국세청 퍼블리케이션과 자문 등 국세청 내부 지침이 가장 권위가 낮습니다. 최상위와 최하위 정도만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상위는 법과 대법원이며 최하위는 가이드북 등 내부 지침입니다. 정답은 B번. 국세청 최고위원회의 자문입니다. 이는 국세청 내부 변호사들이 국세청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비공식적인 조언입니다. 국세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 사안에 대한 내부 지침일 뿐이며 법적 권위가 가장 낮은 자료 중 하나입니다. 이를 법적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크레스트가 집주인의 콜렉션 에이전트 역할을 맡으면서 대리인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런데 크레스트는 랜드로드의 자금을 위한 별도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고 세입자들과의 금융거래 기록도 보관하지 않은 채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크레스트의 유산에 대해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근거는 무엇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에이전트와 본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크레스트는 에이전트로 건물주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와는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고 기본적인 금융거래 기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근거가 적절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번. 오비디언스 의무의 위반. 대리인이 본인의 합법적인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복종 의무의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렌트비를 할인해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인을 해준 경우입니다. 해당 지문에서는 크레스트에게 자금을 별도 계좌에 넣어서 관리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B번. 로열티 의무의 위반.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추구했을 때 발생하는 충실 의무 위반입니다. 크레스트가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내용은 없지만 다른 더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정답이 될 수 있는 지문입니다. 10번. 회계보고 의무 위반. 대리인은 본인을 위해 재산을 관리할 때 그 재산을 본인의 것과 분리하여 관리하고 모든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여 본인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크레스트가 건물주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와 분리하지 않았고 기록도 남기지 않았으므로 이는 회계보고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B번 로열티 의무의 위반보다 명확하기에 가장 적합한 정답입니다. D번. 통지 의무의 위반.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즉시 본인에게 알려야 할 의무입니다. 예를 들면 건물의 파이프가 터져서 보수가 필요함에도 이를 건물주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8번 문제입니다. 계약의 위반에 대한 스태츄 오브 리미테이션, 즉 소멸시효의 시작은 계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시작하는지, 계약이 협상된 날인지, 또는 계약이 수정된 날 아니면 위반된 날부터 시작하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약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존재합니다. 이 기한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아무리 불리한 계약 위반이 있었더라도 소송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효기간의 시작점이 언제부터냐는 것입니다. 계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부터 소송 가능 기간을 카운트다운 하는지가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출제된 문제입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소멸시효 시작일은 계약이 실제 위반된 날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1월에 물건을 납품하는 계약을 협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의 후 3월에 최종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5월에 기존 7월 1일부터 납품하려고 했던 계약을 9월 1일부터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9월 1일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바로 9월 1일이 계약 위반일이자 소멸시효 시작일이 됩니다. 정답은 D번. 계약이 위반된 날입니다.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조인트 벤처, 공동사업체라는 형태가 일반적인 특징과 과세 방식 측면에서 어떠한 사업 형태와 가장 유사한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인트 벤처는 여러 명 혹은 여러 법인이 특정 목적이나 프로젝트를 위해 자본, 인력, 기술 등을 함께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그 성공 여부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미리 약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두 건설회사가 특정 분양단지 개발만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완공 후 분배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는 경우입니다. 공동사업은 파트너십과 공동경영, 책임과 이익 분배 방식, 설립의 자유로움, 흐름과세 적용 등에서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차이는 일반적으로 목표가 제한적이냐 장기 경영 중심이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문에 있는 각 법인들의 특징과 차이점 및 장단점을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됩니다. 이를 통해 커스터머의 법인 설립 목적 및 상황을 확인하고 어떤 법인이 세법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지 판단하고 조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답은 A번.
파트너십입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중 법인의 소유권 지분 유형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문에는 커먼 스탁, 보통주, 프리퍼드 스탁, 우선주, 그리고 본드, 채권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커먼 스탁, 보통주는 기업에서 발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주식입니다. 주주에게 기업의 소유권을 부여하며 주주총회에서 경영진 선임, 정관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프리퍼드 스탁, 우선주는 배당이나 회사 청산 시 자산 분배에 먼저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정해진 수익률을 제공받으며 역시 주주로 분류됩니다. 다만 경영진 선임 등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은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채권은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채권자의 권리일 뿐 회사의 소유권은 아닙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스타트업 투자자가 보통주를 사면 창업자와 공동 주인이 됩니다. 우선주를 사게 되면 배당이나 청산 시 권리는 있지만 주총 의결권은 제한됩니다. 은행이 회사채를 사면 단지 돈을 빌려준 입장이지 그 회사의 주인은 아닙니다. 정답은 B번. 커먼 스탁과 프리퍼드 스탁입니다.